안녕하세요, 이준입니다. 네, 삼성만 허태호입니다. 요즘 날씨가 갑자기 추워져가지고 근데 주식시장이나 선물시장이나 날씨만큼이나 또 추워지고 있어요. 변동성도 줄고 증시도 약간 이제 조정 국면에 좀 접어들고 제가 보기엔 또 이럴 때가 또 기회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럴 때 여러분들이 좀 그동안 부족하셨던 거 아니면 좀 몰랐던 거 이런 것들을 좀 더 확실히 알고 모르는 걸 좀 더 배워서 그래서 이제 이번 시간은 허태호 위원님과 함께 각종 이제 시황이나 뉴스에서 나오는 단어들이나 뉘앙스들이 있습니다. 과연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이해하고 계시는지 그런 걸 좀 이해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한 단어는 크게 한 5가지 단어입니다. 일단 처음에 많이 들으시는 단어가 대표적으로 연준일 것 같습니다. 아, 연준. 그렇죠. 네, 지금 화면에 혹시 보이시면 아시겠지만 연준이라는 말 자체는 이제 연방준비제도라고 네. 하는 것의 줄임말이고요. 미국의 중앙은행입니다. 뭐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한국은행, 아, 한국은행. 유럽 중앙은행 네. 이런 식으로 뭔가 은행이라는 말 자체가 붙는데 네. 미국 같은 경우는 연방준비제도라고 하는 그냥 어떤 그 시스템, 그래서 연준이라고 표기를 하고 있고요. 네. 연준이 그럼 사실 도대체 하는 일이 뭐냐? 여기 이제 좀 어려운 말로 제가 다 뭐 기재를 해놨지만 사실 뭐 가장 중요한 핵심 단어만 고르라고 하면 통화량 조정은 사실 예전에 있던 프레임이고요. 네. 네.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금리입니다. 그래서 금리를 조정을 통해서 네. 우리가 이제 금융 안정, 물가 안정 이런 것을 달성해서 결국 목표로 하는 것은 지속 가능한 성장. 그렇죠. 예, 이거를 하기 위한 건데 네. 이러한 연준의 뭐 기준금리를 올린거나 내린거나 이런 여러 가지 정책을 통해서 금융시장이 당연하게 영향을 많이 받고요. 그렇죠. 그리고 그 금리라고 하는 게 바로 달러화의 금리에 네.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네. 가장 중요한 단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음. 다음번에 준비한 키워드는 통화정책 정상화라는 단어도 많이 보실 겁니다. 네. 그러면 누군가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럼 기존에는 비정상이었냐? 그러니까요. 비정상이었나요? 비정상이었냐? 네. 여기서의 정상화는 이제 비정상, 정상 이 개념보다는 뭐 사실은 항상 이제 뭐 상대적인 개념이니까요. 그렇죠. 금융위기가 있기 전에는 중앙은행들이 대부분 금리를 올리거나 내리는 이런 기준금리 정책을 가지고 통화정책의 가장 핵심적인 수단으로 삼았었습니다. 네. 네. 근데 이제 어떤 기준금리 정책이라고 하는 게 기준금리가 거의 이제 제로에 다가가다 보니까 네네. 통화 정책을 추가로 펼칠 수단 자체가 네. 마땅치 않았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양적 완화, 뭐 마이너스 금리, 이제 포워드 가이던스 이런 것을 비전통적 통화 네. 정책이라고 하고요. 네. 네. 통화 정책 정상화라는 말은 결국은 기존과 다르게 사용했던 이런 비전통적 통화 정책을 거두어드리겠다. 예, 그래서 이들이 생각하는 정상적인 방향으로 가겠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네. 여기에 내포되어 있는 의미는 원래 그 기준금리라고 하는 거는 아주 초단기 금리예요. 그렇죠. 예, 정책금리. 네. 비전통적 통화정책을 수행하면서 원래는 시장이 결정하던 시장금리를 이 통화정책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됐었던 거고요. 네. 네. 이걸 다시 거두어들인다라는 말은 통화정책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던 시장금리, 이것에 대한 시장의 어떤 기능, 네. 이거를 원래대로 돌려놓겠다. 이런 의미로 보시면 돼요. 어렵네요. 또 어려웠나요? 결론만 말씀드리면 금리가 오른다.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이것도 되게 많이 나오는 단어고요. 안전자산. 도대체 뭐가 안전자산이냐? 그럼 도대체 안전하지 않은 거는 뭐냐? 그러면 위험자산. 그렇죠. 그러면 도대체 이 위험이라고 하는 것의 의미가 뭘까? 네. 우리가 실생활에서 사용하는 이 안전과 네. 금융시장에서 바라보는 안전은 조금 다릅니다. 네. 네. 금융시장에서 말하는 위험이라고 네. 하는 것은 변동성을 의미합니다. 불확실하면 변동이 높겠죠. 네, 그렇죠. 균형을 찾기가 어렵거나 네. 아니면 급변동을 하게 되는 불확실성이 커지면 금융시장에서는 위험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상방 위험이라는 게 있습니다. 상당 위험. 성장률이 너무 좋을 것 같다. 이것도 금융시장에서는 위험입니다. 그렇습니까? 네. 성장하는 게 좋은 거 아닌가요? 성장을 할 수 있는데 네. 그게 낮아질 수 있는 거는 네. 하방 위험이고요. 네. 올라갈 수 있는 거는 상방 위험입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내가 일정한 수준의 성장을 예상을 하는데 네. 이것보다 더 성장이 많이 될 것 같다 라고 하는 것도 리스크 위험이라고 금융시장에서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군요. 예. 그럼 위험이 적은 게 안전자산이겠죠. 네. 절대적인 개념이라기보다는 조금 상대적인 개념. 라고 보실 수 있고요. 네. 아마 말씀드렸지만 나는 미국에 있는 달러를 가지고 투자하는
네. 이런 시점에서 본다면 네네. 주식보다는 채권. 그렇죠. 네, 왜냐하면 상대적이니까. 네네. 네, 주식은 각 기업이 여러 가지 어떤 실적이라던가 여러 가지 그 상황에 따라서 채권보다는 당연히 변동성이 높죠. 네네. 예, 그래서 주식보다는 채권이 안전자산, 신흥국보다는 선진국, 비철금속보다는 귀금속. 그럼 물론 이제 이렇게 하면은 쉬울 수 있는데 네. 그러면 신흥국 채권과 선진국 주식 중에 뭐가 안전자산이냐? 아, 그것도 어렵네요. 네, 이거 어렵습니다. 신흥국 채권과 네, 선진국 주식이라. 네. 어렵네요. 그렇죠.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게 절대적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네. 조금 어떤 경향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제가 이제 제 생각에는 이건 뭐 의견이 다를 수 있습니다. 네. 제 생각에는 선진국 주식이 신흥국 채권보다 안전자산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그게 뭐 신흥국 이러니까 좀 왠지 불안해 보여서 뭐 브라질이나 이런 게 보면 뭐 금리가 뭐 주식만큼 막 출렁이잖아요. 그래서 뭐 그런 것도 약간 이해는 됩니다. 왜 제가 그러면 선진국 주식이 신흥국 채권보다 안전자산이냐? 네. 물론 신흥국도 굉장히 범위가 넓습니다. 네네. 네, 아주 뭐 덜 위험한 신흥국도 있고요. 그렇죠. 더 위험한 신흥국도 있지만 네. 그냥 평균적으로 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달러를 가지고 있는 미국에서 투자하는 사람입니다. 네. 그렇다면 자국 주식이 네. 그리고 자금 지금 달러로 되어 있는 이러한 주식이 뭐 다른 나라에 있고 네. 그리고 그 통화가 달러가 아닌 이런 것은 조금 변동성이 더 높을 가능성이 높죠. 그렇죠. 그러면 상대적으로 변동성이 더 낮은 네. 이게 안전자산입니다. 그렇군요. 저도 이제 뭐 채권 이러면 사실 채권이 신흥국 쪽에 가면 사실 또 불안한 건 또 사실이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또 말씀해 주시니까 또 귀에 쏙쏙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네.